법무사 시험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거 정말 까다롭잖아요. 특히 국제가족관계나 과태료 파트.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지난 7년간 기출 문제 중에서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함정에 빠졌던 문제들만 쏙쏙 모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단순히 정답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왜 냈는지 그 출제 의도까지 한번 꿰뚫어 보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첫째는 이제 한국인이 해외에서 겪는 신분 변동, 그러니까 국제가족관계 등록 파트고요. 네네. 그리고 둘째는 이런 신고를 제때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바로 벌칙과 과태료 파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 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진다. 2. 신고 의무가 있는 보고적 신고 사항에는 고율의 보고적 신고와 전례의 보고적 신고가 모두 포함된다. 3.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전례의 보고적 신고를 하는 경우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족관계 등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 판결과 집행 판결을 가름할 수 있다. 4. 증서의 등본 제출 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를 하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5.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 등록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 등록관에게 신고를 할 수는 없다.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번입니다. 3번이요. 가름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군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아니 어차피 외국 법원에서 정식으로 판결 받은 거고 그 나라에서 공식 수리 증명서까지 줬는데 왜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이죠. 핵심 원리는 이겁니다.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는요, 어디까지나 한국법의 형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어요. 기록은 우리 법대로? 맞습니다. 외국에서 이혼이 성립한 것과 그 사실을 우리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건 별개의 절차라는 거죠.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요, 반드시 판결서 등본하고 확정 증명서 원본을 요구하거든요. 네. 현지 수리 증명서는 그냥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이지 판결 내용이나 확정 여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력은 인정해도 우리 시스템에 등재하려면 우리 시스템이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서류를 가져와라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다 맞는 설명이고요. 네, 외국사라도 신고 의무는 똑같고 관할도 정해져 있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요, 외국 법원의 재판에 따른 신고 시에 현지 수리 증명서가 한국법이 요구하는 판결서 및 확정 증명서를 가름할 수 없다는 점,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흔한 케이스, 국제 출생 신고를 한번 볼까요? 이게 또 부모 국적이 다르면 이름 정하는 게 복잡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바로 그 점을 다루고 있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요.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틀린 설명이군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생이나 사망 같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을 내야 해요. 원본 제출이 원칙이군요. 네, 예주에서도 사본 내고 원본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겠네요. 그럼 나머지 보기들이 다 맞는 설명이라는 건데 특히 4번이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4번이요. 외국인 아빠 성을 따라서 외국식 이름으로 올렸다가 나중에 한국인 엄마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려면 성본 변경이랑 개명을 둘 다 해야 한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름 바꾸는 거니까 한 번에 되겠지 생각하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법에서는 성과 본을 바꾸는 거랑 이름을 바꾸는 건 관할이랑 절차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안이에요.
아, 따로따로 해야 하는군요. 네, 각각 가정법원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성을 바꾸는 건 가족 전체의 정체성에 걸린 문제라 더 엄격하게 보거든요. 이걸 하나로 묶고 생각하면 함정에 빠지는 거죠. 와, 김철수를 박용수로 바꾸려면 두 가지 허가를 다 받아야 한다. 정말 놓치기 쉬운 함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 자녀의 성본 결정 원칙, 그리고 이름 변경 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가족관계 문제는 정말 디테일 싸움이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03. 국제가족관계 등록 사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신고에 의무를 지며 보고적 신고 대상인 신분 변동 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위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증서의 등본 제출 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 홍인, 입양, 인직, 이혼과 파양 등을 하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출생, 사망 등과 같은 보고적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출생증명서나 사망증명서 등을 가름하여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4.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에 대하여 국적회복 통보를 하는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 한자를 포함한다를 국적회복통보서에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임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는다. 5. 외국인의 임명은 신고인이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다만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 국적자의 임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 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 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제음을 가름하여 위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요.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 예전 한국 이름을 다시 쓸 때 임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이 틀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이름을 지을 때는 임명용 한자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자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있죠. 하지만 국적을 회복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과거에 한국인으로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었던 이름이라면 설령 그 한자가 지금 임명용 한자 목록에 없더라도 그대로 다시 쓸 수 있게 해줘요. 아,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그렇죠. 일종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름을 되찾을 권리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 예외 규정을 모르면 모든 이름은 임명용 한자 제한을 받는다는 대원칙에만 꽂혀서 틀리기 쉬운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국적 회복자가 종전 성명을 사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임명용 한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아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고하는가의 문제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벌칙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과태료 파트죠. 01. 다음 중 그 신고를 게을리한 때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은 1.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부가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 3.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소의 상대방이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하는 경우 4.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민법 제867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의 신고를 하는 경우 5. 국적 상실자의 배우자가 국적 상실의 신고를 하는 경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는요.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아, 그 개념이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항상 헷갈려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보고적 신고는 이미 벌어진 일을 나중에 알리는 거예요. 아, 사후 보고. 네. 아기가 태어난 건 신고 안 해도 팩트잖아요. 그걸 정해진 기간 안에 국가에 보고하는 거죠. 네네. 반면에 창설적 신고는 그 신고를 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혼인신고죠. 아, 혼인신고소에 도장을 찍고 내야 비로소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보고적 신고는 보고 기한이 있으니까 늦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거고, 창설적 신고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니까 지연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 안 해서 과태료가 없군요. 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정확합니다. 그 개념만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죠. 정답은 5번입니다. 국적 상실자의 배우자가 국적 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 네, 국적 상실은 이미 발생한 사실이고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족은 그 사실의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걸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보고적 신고와 부과되지 않는 창설적 신고를 구분하고 각 신고의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대원칙을 이해했으니 좀 더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는 문제로 가보죠. 네, 과태료 관련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이런 문제가 더 까다롭죠. 숫자나 용어 하나를 살짝 바꿔서 오답을 만드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처분한 시음 면회장이 관할 가중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이게 정확한 절차군요. 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사법 절차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럼 나머지 보기들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짚어보죠. 1번은 국적상실 신고 의무자에 본인이 포함됐네요. 그게 함정입니다. 국적을 상실한 본인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기간이 틀렸군요. 이해제기 기간이 60일이 아니라 30일. 맞습니다. 이런 숫자 문제는 정말 꼼꼼하게 봐야 돼요. 마지막 5번, 재외국민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재외공관장이 하는 게 아니네요. 네, 재외공관은 행정처분기관이 아니니까요. 해당 재외국민의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한국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서 그곳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즉 기간이나 통보처, 그리고 재외국민 과태료 부과 주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문제입니다. 불복 절차와 과태료에 관한 종합 문제네요. 네, 여기서도 아주 미세한 용어 차이로 정답과 오답이 갈립니다. 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상 불복 절차 및 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불복 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3. 위 이항의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명령으로서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를 수리한 가족관계 등록관이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보내야 하지만 신고자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해서 내면 통지서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는 실무 규정이죠. 네, 이게 정확한 설명이군요. 그럼 틀린 보기들을 하나씩 고쳐보겠습니다. 1번은 준용법규가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이고, 맞습니다. 2번은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한다. 그렇죠. 각하와 기각의 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은 재판 형식이 명령이 아니라 결정이고, 마지막 5번은 과태료 부과 주체가 가족관계 등록관이 아니라 시, 면의 장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완벽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불복 절차의 준용법규, 재판 형식, 용어, 그리고 과태료 부과 주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지난 7년간의 기출문제 중 가족관계 등록증에 관한 법률 제8편부터 제10편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돌아보면 오늘 다룬 내용의 큰 줄기는 결국 한국법의 속인주의 원칙 그리고 공적장부 기록의 엄격성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세계 어디에 있든 그 신분 변동은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에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 그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풀어본 문제들이 여러분의 합격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반복과 정확한 이해가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정밀하고 때로는 융통성 없어 보이는 법규들을 살펴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국제 이동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과연 이 엄격한 서류 중심의 등록 제도가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까요? 어쩌면 언젠가는 더 유연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